턴이 돌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원래 잘 나가던 애들로 가야 된다 봐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네, 저는 김선영의 이클래스라는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뭐 국내 해외 주식 투자 경험 좀 깁니다. 한 20년 이상 경험 투자를 하면서 다양한 케이스를 좀 많이 겪어왔어요. 뭔가 여러분들께 뭔가 좀 도움이 될 만한 멘트를 설명을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여기저기 활동하고 있는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차 전지를 우리가 이제 이게 과연 이 투자를 걷어들일까? 계속 해야 될까를 판단할 때 2차 전지 쪽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과연 계속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지, 캐파 증설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라고 그랬는데, 주가는 빠지지만 사실상 주가 빠지면서 제일 스트레스가 받는 거는 우리 개인 투자자지 회사는 별로 신경 안 써요. 왜냐면은 회사는 어쨌든 뭐 주주들이 답답하기 때문에 주주들이 원하는 어떤 얘기를 해주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그런 이제 의무가 있는 그들이지, 걔네들은 보고하는 미래는 저 5년 10년 후에를 보고하고 있고 그때 우리 회사의 가치를 올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지, 당장 지금 주가가 뭐 고점 대비해서 20% 30% 40% 반토막 났다 이런 걸 별로 신경 쓰지는 않아요. 기업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주가도 우리가 지금 회사를 더 잘 운영을 하고 더 투자를 하고 해야지 주가도 올라간다라고 믿고 있고, 그게 사실 팩트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개인 투자자만 힘들었을 뿐이지 경영자들은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썼을 거다. 그들은 오히려 주가보다는 이제 어떻게 해야지 더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막 다들 움츠러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캐파를 늘려가서 지금 시장 점유율을 더 확보할 수 있나. 지금 확보를 해놔야지 나중에 이 시장이 위로 빵 다시 떴을 때 그때 그 높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주식 투자도 어려운 상황에서 공부를 해야지 공부가 잘 되는 것처럼 시장 점유율도 다들 빵빵 잘 나갈 때 시장 점유율 잡아오는 거 진짜 힘들어요. 삼성전자가 D램 시장 점유율 떨어질 때마다 뭐 하는지 아세요? 치킨 게임을 일부러 합니다. D램 니들 죽어봐라. SK하이닉스 뭐 마이크론 니들 죽어봐라 이래가지고 계속 생산을 해요. SK하이닉스가 감산해봤자 별로 꿈쩍도 안 하잖아요. 왜? 삼성전자가 1등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감산한다는 얘기가, 아니면 이제 뭐 더 이상 이제 생산을 늘리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를 딱 함과 동시에 바로 D램이 위로 팍 튀어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오히려 저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시장 점유율을 잡을 수 있다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포스코홀딩스, 뭐 에코프로 그룹이라든지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 오히려 2차전지 관련 기업들, 뭐 자동차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당연히 순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뭐 계속 투자를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들도 오히려 현대차, 기아차는 잘 나가지만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들이 지금 좀 처져 있는, 주가가 올해 완전 반대로 처져 있는 이유가, 걔네들은 어쨌든 뭐 밸류업하면서 완성차는 잘 나가는 거지만 이제 부품주들이 처져 있는 이유는 전기차로 전환을 하는 이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실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캐즘을 이용해서 많은 이제 업체들이 뛰어들고 있고 투자를 진행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이 캐즘 끝나고 나면요, 우리나라가 아마 세계적으로 또 단독으로 치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힘내시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앞에서 치고 나간 대장급 애들이 좀 세게 치고 나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나 아니면 이제 에코프로 그룹들, 삼성 SDI, 아니면 LG 에너지솔루션, 이런 기업들이 좀 치고 나가줘야지, 치고 나가면서 지수를 끌어줘야지 뭔가 이게 살아났구나라는 느낌이 들지, 중소형 주단으로 가는 거는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 의미는 이제 원래 잘 나가던 큰 종목들이 잠깐 쉬면서 그 흐름이 중소형주로 내려왔다. 그래서 이 업종 내에서 한번 크게 돌고 있구나, 지금 순환매가 만들어지고 있구나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히려 이렇게 중소형주들이 좀 움직여주니까 이게 순환매에 따라 가지고 이제는 턴이 조만간 돌아올 수 있겠구나, 대형주로 돌아올 수 있겠구나, 원래 잘 나가던 대장주 쪽으로 돌아올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좀 좋은 증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번에는 지금 이제 턴이 돌았잖아요. 턴이 돌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원래 잘 나가던 애들로 가야 된다 봐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홀딩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이제 이 공매도 중지 기간 동안에 공매도가 좀 많이 청산된 기업들.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 내에서는 제일 많이 청산된 게 에코프로 지주사. 에코프로가 제일 청산이 많이 됐고,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가 청산이 제일 많이 됐습니다. 둘 다 한 30%대로 한 3분의 1 이상의 공매도가 날아갔거든요. 공매도가 청산이 됐어요.
그래서 만약 공매도 재개는 뭐 이번 달 말에 좀 보고 있긴 하지만 공매도 재개는 안 될 거라 봐요. 하면 안 되죠 지금은. 그래서 오히려 공매도는 중지가 이어질 건데 그 기간 동안에 오히려 청산이 어떤 기업이 좀 많이 되는지 청산이 많이 됐다는 얘기는 오히려 가벼울 수 있습니다. 주가가. 그래서 오히려 에코프로 그룹 내에서 에코프로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공매도 잔량이 굉장히 의미 있게 줄어들었다. 40%가 줄어들었다. 공매도 중지 전에 비해서. 그래서 오히려 이 두 가지 또 둘 다 지수사잖아요. 조금 의미가 있다. 기왕이면 잘 나가는 이제 한 바퀴 도니까 잘 나가면 원래 잘 나갔던 아이들로 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매도가 재개가 돼야. 근데 사실 그게 나오려면 공매도가 재개가 돼야 되죠.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서 이제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숏 커버링 뭐 사실 지금도 발생할 수 있긴 해요. 만일 이 업종 자체가 돌아서기 시작하면은 청산이 더 빨리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전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는 있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그 캐즘에 대한 이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그리고 아직 불안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그래서 오히려 지금 매수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좀 야수의 심장에 가까운 분들, 진짜 바닥 근처에서 매수하고 싶은 분들이 하시는 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그런 숏 스퀴즈가 발생하는 거는 주가가 좀 올라와서 무릎이나 허리 정도 올라오면 그때 숏 스퀴즈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시간은 좀 필요하다. 하지만 언제든지 분명히 발생할 수는 있는 문제다. 사실 지금 보면은 이제 최근 그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좀 눌릴 만큼 눌렸다라는 그런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부 수급 자체도 괜찮아요. 지금 전반적인 수급 자체도 좀 나쁘지 않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수급의 꼬임 현상이 좀 많이 풀린 느낌이 좀 분명히 있습니다. 2차전지를 봤을 때 최근에. 그래서 일단은 심리적으로 좀 살아나고 있다라는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심리적으로 살아난 것이지 주가가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대놓고 이제 반등하기 시작했구나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 강하게 뭐 난 다 빼고 막 2차전지만 몰빵할 거야 안 됩니다. 앞으로 시장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앞으로 시장에서는 업종 몇 개를 최소한 4-5개 업종을 같이 투자하는 이런 포트폴리오 전략을 추구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2차전지 관련주들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 조언을 일단 크게 두 부류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류는 빠졌지만 현재 여전히 수익 중인 분들, 그리고 저 위에서 사셔가지고 마이너스 굉장히 크신 분들, 두 쪽의 부류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수익이 나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만일 이 자리에서 수익 나셨으니까 지금 좀 어느 정도 매도하셔가지고 반도체 이제 매수하시죠라고 하면은 좀 고민되실 거예요. 왜냐면은 난 이것보다 훨씬 더 수익이 높았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진짜 한 300% 났는데, 근데 고점 대비해서 반이 내려왔기 때문에 난 한 300% 났는데 지금 150%, 내가 봤던 숫자가 있는데 내가 한 200에서 250%만 돼도 그래도 쿨하게 매도할 텐데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150% 수익이면은 3년에 150% 수익이면은 1년에 50%예요. 이거 되게 훌륭하거든요, 사실은. 워렌 버핏이 1년에 20몇 %씩 수익 내는 분이잖아요. 되게 훌륭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계속 그걸 못 놓고 있어가지고, 높은 비중을 못 놓고 있어서 그거 가지고 오히려 반도체 이런 것도 못 사실 바에 저는 좀 매도하셔가지고 반도체 사시는 것도 괜찮다 봐요. 네, 그렇게 해야죠. 여러 가지 업종으로 좀 나눠야 되죠. 그래서 수익 중인 분들께는 그렇게 뭐 조언을 좀 드리고 싶고, 문제는 손실 중인 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손실 중인 분 중에 비중이 적다라고 하신 분들, 비중이 적다라고 하신 분은 종목을 한 번 더 분석해 보시고,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종목을 분석해 보시고, 이거는 진짜 투자도 엄청 많이 했고 좀 뭔가 성장성도 있는 것 같고 좋은 것 같다, 잘하고 있는 것 같다 하시면 추가 매수 가능. 하지만 종목별로 절대로 비중 저는 20%는 넘기지 마십시오. 원래 제가 진짜 괜찮은 기업은 30%까지 여력을 들긴 하거든요. 근데 20%, 15에서 20% 비중을 전체 투자자금에 비해서 15에서 20% 넘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비중이 적으시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 가능하겠죠. 근데 비중이 크신 분들은 지금 조금 힘드시겠지만 조금은 고난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비중을 더 올려가지고 단가를 더 떨궈가지고 뭐 하십시오. 그렇게 투자하면 앞으로 다가오는 시장에서는 이 상대적 박탈감이 더 심해질 거예요. 네. 반도체가 잘 갈 거거든요. 물론 2차 전지도 잘 갈 것이고, 그리고 자동차도 잘 갈 것이고,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잘 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조금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여러 가지 업종으로 이제 투자하시는 게 지금부터는 앞으로 시장은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삼성 SDI가 최근에 주가가 튀었던 거는 뭐 468도 있긴 있지만, 최근에 전고체 인터배터리 하면서 전고체에 대한 기대감들이 한번 뜨긴 떴었거든요. 근데 이 전고체에 대한 얘기는 이게 되게
몇십 년도부터 나오던 얘기예요. 당장 이제 개발이 될 것처럼 얘기를 했었던 거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이제 이번 인터배터를 갔을 때 전고체만 보고 이제 갔었던 분들, 진짜 삼성의 스케줄대로 될 것 같아라고 해서 매수를 미리 들어가신 분들은 조금 이제 이 기간에 대해서 좀 더 넓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전고체가 이제 나오고 나서 투자해도 굳이 발바닥에서 사지 않고 허리쯤에서 사서 그냥 어깨쯤에 팔아도 사실 전 좋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삼성 SDI가 최근에 핫했던 거는 그 전고체 그리고 뭐 46파이도 있었지만 46파이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으로죠. 뭐 테슬라가 제일 많이 이용했고 그리고 테슬라가 제일 원했던 4680 배터리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금양이 또 새로운 형태의 또 배터리를 또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또 이게 배터리가 그렇게 바뀌고 크기가 바뀌게 되면은 그 전체적인 패키지를 다 바꿔줘야 돼요. 싹 다. 근데 이제 제일 큰 이 고객이 아무래도 테슬라인데 그걸 또 테슬라에서도 어떻게 받아들일지 뭐 무게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또 앞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테슬라가 이제 좀 다 내려놓고 그리고 자동차 한 대 판매에 대한 어떤 마진율도 자기들이 포기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잡으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장 점유율을 싸우면서 당장 그런 배터리를 만든다 하더라도 이 배터리가 그대로 이제 실적으로 팍팍팍 기인하는 시점까지는 조금 기간이 좀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모아가시는 전략이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오히려 좀 다른 핫한 쪽, 뭐 배터리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핫한 쪽으로 좀 투자하시는 게 지금은 좀 맞다 보고 있어서 일단 현재 지금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긴 하지만 그 기술을 사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제 제품화 시키는 그런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그럴 여력까지는 아직 안 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게 되게 신경 쓰겠죠. 물론 당연히 그 팀 내에서 다 보긴 하겠죠. 테스트하고. 근데 예전만큼 그렇게 뭔가 핫한 테마로 떠오르기에는 지금은 조금 이제 시간 필요한 것 같다. 네, 이 정도 멘트 드리겠습니다. 중국은 똑같아요. 거기는 지금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 끊잖아요. 한 95% 전기차가 망할 겁니다. 전기차 회사가. 근데 망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제 망한다 하더라도 더 큰 비아디 같은 데서 또 인수를 해주겠죠. 뭐 괜찮은 회사라고 하면 이제 인수를 해주겠죠. 그러면서 이제 비아디의 캐파는 더 커질 것이고 사실 저는 결국 지금 중국 정부가 원하는 거는 중국이 경기가 지금 되게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중국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거의 유일한 것이자 가장 잘하는 게 죽어라 생산하는 거. 생산을 엄청나게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뭐 기술력이나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뭐 예전보다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생산을 지금 엄청 찍어내가지고 그거를 해외로 밀어내기 하고 있습니다. 밀어내기 수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나라도 테무 같은 그런 서비스를 홍보를 엄청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네이버 같은 이런 포털 사이트에 광고비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실적이 좀 긍정적인 영향을 또 받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 많이 만든 제품을 해외로 막 억지로 밀어내기 수출을 하다 보니까 해상 운임 쪽도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해상과 운송 관련 기업들이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또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오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중국 정부는 어쨌든 생산해서 해외 쪽으로 많이 밀어내기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게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언젠가 한계가 올 거라 봐요. 결국은 지금 중국이 원하는 거는 LFP 같은 걸 넣어가지고 싼 전기차를 만들어서 파는 건데 지난번에 이제 그런 너무 과한 보조금 때문에 유럽연합과 EU와 그리고 미국이 이제 관세를 매기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관세 발표했죠. 미국은 뭐 100% 매기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그 얘기를 딱 했을 때 중국 정부가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되게 중요했는데 이렇게 반응하더라고요. 야, 우리는 일본이나 미국이나 니네처럼 전기차 해외 수출도 많지도 않다. 근데 왜 우리한테 이러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중국이 해외 쪽으로 되게 수출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것처럼 데이터가 나오는데 사실 전 반도 안 믿긴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사실 미국 내 중국산 전기차의 그 세율을 올리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인 친구들한테 야 혹시 니네 중국 전기차 타고 다니니? 없어요. 없어요. 미국은 아무나 안 타요. 유럽이 좀 많지. 그래서 오히려 미국이 그렇게 올리면 미국이 우방국들한테 다 얘기를 하겠죠. 야 우리도 올렸는데 니들도 같이 동참해 이렇게 하겠죠. 그럼 당연히 유럽연합 움직일 것이고 우리나라도 움직일 것이고 일본도 움직일 것이고 근데 그나마 중국산 전기차를 유럽에 제일 많이 팔고 있는데 유럽도 아마 조만간 이번 달에 아마 발표가 날 거예요. 이 관세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은 중국 전기차는 직격탄을 맞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유럽이 발표하는 그 기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몇 %를 발표할지.
네, 그에 따라서 아마 중국 전기차는 앞으로 뭔가 획기적인 변화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는 이상, 네, 결국은 또 이 싸움의 승자는 테슬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테슬라 매수 타이밍, 투자 타이밍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제 유럽에서 중국 때리는 그 시점, 이 시점쯤이 되지 않을까요? 결국 그때쯤 돼서 이제 중국 전기차에 대한 데미지가 보일 거기 때문에. 저는 현대기아차가 지금 미국의 이 점유율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중국과의 이런 관계에 있어서 미국과 이제 좀 분위기가 좀 애매해질 때 오히려 우리나라가 그 틈을 파고 들어가지고 현대기아차가 그걸 되게 잘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중요한 건 지금 퀄리티가 되게 중요하겠죠. 일단 배터리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결국은 이 현대기아차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배터리를 다 가져갑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뭐 CATL 뭐 이 배터리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긴 나오는데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고 나면 이제 가격 경쟁은 이제 거의 끝날 것이고 물론 이 싼 값에 주면 제일 좋겠죠. 근데 일단 지금 모두가 기다리는 건 4680 그리고 전고체. 그래서 전고체가 뭐 너무나 미래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바로 이제 핫한 이 패키지에 대해서 이제 다들 세팅이 다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은 뭐 과연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이 뭐 우리나라 기업한테 싸게 주겠냐 뭐 이것도 사실은 기대를 해볼 만한 내용은 아니긴 하지만 일단 우리나라 확실한 거는 우리나라 이 현대차와 기아차의 이 장점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들이 테슬라와 현대차를 좀 많이 비교했을 때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렸거든요. 두 기업은 컨셉이 다르다. 테슬라는 전기차만 하는 기업이고 현대차는 내연기관하고 전기차하고 수소하고 하이브리드하고 정말 매출의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반도체로 치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SK하이닉스 느낌이죠. 반도체만 하는 기업. 하지만 삼성전자는 반도체도 하고 가전 TV도 팔고 뭐 냉장고도 팔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다. 그래서 각자 본인 스타일에 맞는 투자를 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그 장점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환율 상황도 그렇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이제 이 자동차 관련 기업들,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 좀 처져 있는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들도 적절한 시점부터는 전 매수 그리고 투자에 나서야 된다 보는 이유가 사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잘 할 것 같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그 IRA나 미국의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되게 잘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장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런 것들도 다 긍정적으로 좀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반도체, 2차 전지, 네, 디스플레이, 자동차 딱 그겁니다. 일단 4개 언제나처럼 똑같이 4개입니다. 네 가지가 사실 제일 좋을 것 같고 반도체는 뭐 비수기였던 1분기 원래 전통적 비수기가 1분기잖아요. 전통적인 비수기 1분기도 그나마 잘 버텨온 것 같고 2분기, 3분기, 4분기는 쭉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 이제 관건은 이제 삼성전자가 언제 엔비디아의 HBM3이죠. 5세대를 이제 넣느냐. 사실 그게 관건이고 넣기 시작함과 동시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굉장한 이제 싸움이 시작될 것이고 현재 지금 시장 점유율이 전 세대를 다 1세대부터 5세대까지 다 봤을 때 49대 46이거든요. 3%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엔비디아에 넣는 순간 분명히 이것도 역전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서 일단 앞으로는 그런 것들 좀 봤을 때 확실히 반도체 기업들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2차 전지는 앞에서도 쭉 설명드렸고 뭐 당연히 2차 전지는 가야죠. 실만큼 쳤기 때문에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우리가 뭐 AI로 가든지 메타버스로 가든지 뭐 휴대폰으로 가든지 결국은 우리가 끝에 봐야 되잖아요. 파야 됩니다. 아무리 뭐 엔비디아의 GPU가 좋아 하나에 뭐 5천만 원짜리 GPU가 있어. 그럼 제가 만약 그걸 사가지고 PD님께 드리면 그 PD님 그거 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걸 제품에 넣어야죠. 그죠? 그래서 PC를 만들고 AI PC를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화면에 띄워가지고 봐야지 챗GPT 같은 그런 서비스도 우리가 이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그런 완성품을 만드는 기업들 쪽으로도 우리가 좀 투자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디스플레이가 결국은 그 AI 지금 보면 AI 테마에 정말 다양한 업종과 종목들이 다 끼고 있는데 결국은 디스플레이도 결국은 이제 AI 테마로 들어갈 거라 봅니다. 메타버스 뭐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디스플레이 종목들은 투자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뭐 앞에서 좀 풀어드렸지만 일단은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이 지금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애매해짐에 따라서 중간에 좀 치고 들어가서 자리를 좀 굉장히 잘 매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네시스 고급 전략도 좀 잘 먹히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 전반적으로 좀 잘 먹히고 있는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 같은 기업들도 투자를 이어가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좋게 보죠. 상당히 제가 진짜 이게 진짜
이게 방송이 아니고 촬영이 아니고 친구들끼리나 지인들끼리 만났으면 분명히 욕이 나왔습니다. 일단 지금은 이거는 욕을 해야 되는 법안이죠. 근데 사실 저는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당연히 이익이 있는 곳에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 당연하다 봐요. 조세 형평성 원리 당연하다 봅니다. 저는 세금은 분명히 내야 된다라 봐요. 그리고 그 세금 가지고 또 우리가 돌려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도 있는 것이고 세금은 내야 된다 봅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거는 언젠가는 도입을 하겠죠. 뭐 미국이나 뭐 이런 케이스도 뭐 선진국 케이스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딱 들었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황새가 뱁새가 보통 황새 쫓아가다가 가랑이가 찢어지잖아요. 우리나라의 금융 환경을 우리가 마음 아프긴 하지만 더 높은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을 위해서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건 저는 항상 이제 나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좀 나를 거의 발가벗겨질 정도로 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결국은 이제 미국 같은 금융 선진국을 따라는 가야겠죠. 하지만 과연 준비가 되었나? 이게 선진국과 뭐 중진국이라는 얘기가 있긴 있지만 금융 시스템만으로 금융의 이거 수준으로만 봤을 때는 금융 지식이나 일반 사람들 금융 지식이나 모든 걸 다 포함해가지고 이걸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후진국이에요. 후진국입니다. 안타깝고 정말 너무 마음 아프지만 후진국이에요. 그래서 저는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저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잘못된 거 계속 얘기하고 있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사실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고요. 금투세는 뭐 언젠가는 도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도입이 되려면은 지금 이게 문제가 왜 그러냐면은 자꾸 미국의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은 거래세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래세도 있는 상태에서 금투세를 도입을 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게다가 또 대주주 양도세도 있잖아요. 세금이 2중 3중으로 부과가 됩니다. 아니 돈 많은 어쨌든 지금 그들이 주장하는 거는 이거는 뭐 최상위 몇 명한테만 해당된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일단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팩트가 아니고요. 설사 그 일부 몇 명, 상위 몇 명한테만 이제 적용이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무슨 죄인데 거래세도 되고 대주주 양도세도 되고 그리고 금투세도 되고 그럼 그 사람들은 이 세금 내다 보면은 국내 주식 투자 안 합니다. 미국 갑니다. 세금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수익 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떼가면은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연말쯤만 되면은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오면서 시장이 내려가잖아요. 그게 왜 내려가냐면은 대주주만큼 이제 대주주에 들어갈 정도로 투자 금액이 큰 사람들이 물량을 던지면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연말에 그거 가지고도 지금 되게 휘청휘청 하는데 금투세까지 넣잖아요. 그러면 오케이 그들의 주장대로 진짜 정말 최상위 몇 명한테만 해당이 되는 법안이라고 봐요. 그래도 문제예요. 그 사람들이 금투세를 내기 위해서는 또 그때쯤에 또 시장이 또 밀립니다. 연말 되면은 대주주양도세 때문에 밀리고 중간중간에 매도할 때마다 금투세 내야 되기 때문에 또 밀려버리고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밀리는 현상이 또 나오게 돼요. 그들한테만 해당된다고 봐도 문제입니다. 첫 번째. 하지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부르니까 주식 양도소득세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세법상으로 양도소득세로 들어와야 되죠. 양도세로 들어와야 되죠. 근데 이걸 양도세로 할지 안 할지도 결정이 안 됐어요. 첫 번째 문제. 그거부터 결정을 해야죠. 자, 근데 이게 그러면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 있죠. 양도세로 들어갔어요. 들어가게 되면은 양도세로 들어감과 동시에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우리가 연말마다 연말정산이라는 걸 하잖아요. 거기에 진짜 제일 꿀이 뭡니까? 인적공제죠. 그러니까 1인당 120만 원인가 150만 원을 무조건 까주는. 근데 그것도 이제 기준이 있는 게 연간 수익이 100만 원 이하. 근데 양도소득세로 들어가고잖아요. 그 사람들이 내 아이건 내 와이프건 수익이 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다 빠집니다. 다 빠지면 문제가 뭐냐면 인적공제 120만 원 빠지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와이프분들도 카드 쓰고 다 쓰잖아요. 그럼 이제 그분들이 쓰는 카드를 아무것도 연말정산할 때 넣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 넣어요. 그러다 보면은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수익이 양도세를 하게 되면 또 수익이 더 증가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 무슨 게 발생하냐면 양도소득세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세금이 가치 계산이 돼 버리기 때문에 합산가세가 되기 때문에 나의 4대 보험이 올라갑니다. 건강보험이 올라가요. 근데 싹 다 올라가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건강보험에서 자동차가 빠졌잖아요. 저는 자동차 빠져서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동차가 싹 빠지고 대신에 우리가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할 때 국내 주식 수익이건 해외 주식 수익이건 수익 난 것에 대해서 계산해가지고 나의 4대 보험이 올라갑니다. 안 그래도 우리 월급 받으면 제일 짜증나는 게 소득세랑 4대 보험이잖아요. 4대 보험 뭐 이렇게 많이 빠져 이러잖아요.
네가 뭔데 국가가 뭔데 나의 뭐 미래를 책임 연금 왜 이러잖아요. 연금 안 하면 안 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올라간다니까요. 근데 이게 과연 소수의 일부들을 위한 정책이다? 너무 허점이 많은 정책이죠. 왜 이거를 이렇게 빨리 서두르려고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되고. 자, 그게 사실 제일 큰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면은 전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뭐 앞에가 다 문제지만 다 문제입니다. 근데 요 심각한 문제가 더 추가가 되는 게 만일 4대 보험이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내가 봤을 때 못했어. 이게 그런 시나리오까지 만 생각을 했으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다 불렀겠죠. 회의할 때 싹 관련 부처들 다 불렀겠죠. 그래서 이거 했을 때 과연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올라갈지를 대략적인 어떤 이제 라인은 나왔을 거예요. 정확하진 않죠. 대략적인 어떤 이제 얘기를 계산이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설명할 때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라는 설명 쫙 하면서 금투세 할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무도 설명 안 하고 그냥 최상위들이 돈 버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나이브하게 생각하면 그냥 이거예요. 나는 최상위권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세금을 안 내는 꼴을 못 보겠다. 이거거든요. 돈 많이 내. 니들 많이 벌었으니까 많이 내 이거거든요. 근데 많이 번 사람들도 내죠. 근데 이제 합당한 걸 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절세라는 좋은 표현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절세를 받을 수 있는 좋은 표현이 있잖아요. 절세를 받을 수 있는 건 받을 수 있는 건데 마치 절세를 받으려고 하는 걸 갖다가 막 탈세라는 것처럼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욕을 하니까 그냥 무조건 그 사람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이건 진짜 아닌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또 이거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이 금투세가 도입됐을 때 모든 사람이 똑같이 금투세 적용 대상이 되면 오케이. 하지만 또 개인이에요. 기관은 해당되지 않거든요. 아무 데도 해당되지 않아요. 근데 이런 법안을 만드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국회의원이잖아요. 근데 국회의원들은 잘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기업가 한 분이 국회의원이 당선이 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어떻게 할지 다 매각 처리를 할지 어떻게 할지 되게 핫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 종목이 막 급등락이 나왔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왜 이런 케이스는 생각 못할까? 국회의원분들은 당선이 되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위탁을 합니다. 안 팔아요? 왜 팔아요? 위탁을 합니다. 어디 기관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금투세 대상이 안 되죠. 너무 미흡합니다. 이 법안이. 언젠가 우리가 가야 될 미래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미흡해요. 너무 성급하고 너무 급진적입니다. 특히 세금 관련 법은 이렇게 빨리 서둘러서 될 게 아니에요. 허점들 다 나올 수 있는 모든 문제점들을 다 정리를 한 다음에 시행을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시행한다? 이건 진짜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아직 어디 뭐 언론 이런 데서 나오지 않은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게 금투세 다음이 뭔지 아세요? 금투세 다음이? 금융투자소득세 다음이 지금 이거는 돈 많이 버는 니들 꼴 보기 싫어 세금 더 내 이거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근데 그 다음이 뭐냐면은 미실현 이득에 대한 세금이 과세입니다. 지금 미국이 그러고 있거든요. 바이든이 지금 그러려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세금 자체가 너무 세고 하긴 하니까 일론 머스크나 아니면 미국의 잘 나가는 CEO들은 자산이 없어요. 다 주식이에요. 근데 주식 수익률이 엄청나게 나 있겠죠? 세금은 안 내. 일론 머스크 세금 별로 안 내. 아니 뭐 별로 안 내. 많이 내겠죠. 근데 이제 그런 큰 세금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야 니들 실현하지 않은 그 미실현 이득에 대해서도 세금 내. 이렇게 지금 하려고 지금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계는 그 다음에 이거예요. 이러다 보면은 우리나라 이 경제에 좋겠냐고요. 안 좋다니까요. 절대 좋지 않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금투세는 이건 하면 안 돼요. 폐지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하려고 하면은 잠깐 놔뒀다가 더 보완을 하라고요. 근데 보완이 이게 뭐 1년 해서 되겠어요? 이게 뭐 시행조사 해가지고 뭐 막 다 모여서 회의하는데 최소한 제가 봤을 때 최소한 4, 5년이에요. 최소한 2, 3년, 3, 4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금투세 주장할 때 이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몇 명이 대상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몇 년도 기준인지 아세요? 2019년도 기준이에요. 안 맞아요. 왜냐면 2019년도 이후에 어떤 테마가 나왔어요? 2000지 테마가 나왔잖아요. 2021, 2, 3 정말 핫하게 달궜잖아요. 그때 개인 투자자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2차전지 가지고 수익 낸 분들, 그때 저점에 싸보시는 분들은 얼마나 수익이 많이 나는 분들이 많아요. 다 금투세 대상 되겠죠, 그분들은? 매도함과 동시에? 그러니까 이게 19년도에 그 투자자 수가 지금 개인 투자자 수도 안 맞아요. 완전히 안 맞아요. 그런 핫한 2차전지 때문에 들어온 분들을 싹 다 빠진 거거든요. 이게 가부터 가나다라 마바사 끝까지 뭔가 준비되어 있다는 생각이 1도 안 듭니다. 사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 자체 뭐 돈 많이 번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 완전 찬성. 네, 부유세? 이런 완전 찬성. 오케이. 하지만 금투세는 너무 미완성이고 너무 급하게 서두르려고 하는 그런 법안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금투세는 폐지하는 게 맞다.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 할 때 거래세를 없애든지 아니면은 뭐 대주주 양도세라든지 이런 것들 다 같이 해가지고 이중과세 삼중과세 안 나오게 컨트롤을 잘하든지 전 이게 맞다고 봐요. 주식으로 돈 투자를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번 분들 있잖아요. 그분은 자기의 능력으로 번 거잖아요. 근데 왜 그 돈 자꾸 뺏으려고 하지? 난 그거 뺏으려고 하는 게 안 보이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어쨌든 시장 경제 국가잖아요. 이건 맞지 않다 봅니다. 그래서 저는 금투세는 폐지가 답이다. 이거는 뭐 보완해서 뭐 추후하겠습니다. 좀 보완할 정도로 보완할 게 몇 개 안 되면 보완할 수 있어. 근데 보완할 게 이거는 그냥 다 보완해야 돼. 이런 경우에는 그냥 폐지가 맞아요. 지금은 나중에 하십시오. 이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일단 만약 시행이 되게 되면 제가 보통 이제 저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한 3,8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항상 드려오는 사람이잖아요. 뭐 밀리든지 말든지 저는 우리나라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밸류 프로그램도 하고 3,800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는 전데 만약 이거 시행되면요 저 확 낮춰버릴 거예요. 낮출 수밖에 없어요. 안 돼요. 올라갈 때마다 밀어버릴 거기 때문에 못 갑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걸 도입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진짜 이건 역사적으로 진짜 크게 한번 시장을 세울 수 있고 이제 우리 경제 이 주식시장에 레벨업을 시킬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고 잘하고 있어요. 일본 보세요. 일본이 밸류업에서 얼마나 지금 핫하고 지금 국민들 자체도 되게 얼마나 핫해졌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 너무 기분이 괜찮아요. 지금 저도 이제 우리 국내 주식 투자 20년 좀 넘게 했는데 이런 상황이 거의 없었거든요. 금융당국 차원에서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진 적이 없었어요.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걷다가 갑자기 금투세 찬물을 갖다 끼얹어 버리면 결국은 뭐 말씀하신 대로 연초에 오히려 그때까지 공포감이 막 나오다가 시행되고 나면은 악재 소멸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올라가면 뭐 합니까? 중간중간에 계속 우리나라 시장을 누르는 정말 고정이 생겼는데 사업으로 치면은 딱 이게 매번 따박따박 나가는 고정비가 증가한 거예요. 그냥 고정비를 증가시키면 안 되죠. 사업에서는 고정비는 직원을 월급으로 끝내야지. 안 그래도 대주주 양도세라는 연말 되면 이제 항상 딱딱딱 직원들 월급이 생겼는데 거기다가 이거를 매달 월급을 1급으로 그냥 100만 원씩 매일매일 준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너무 극단적인 얘기고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그 정도로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올라갈 것 같으면 밀고 올라갈 것 같으면 밀고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됩니다. 너무 미완이고 이거는 안 돼요.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대만 우리나라 보면 우리나라는 홍콩 하락세 지수랑 많이 비교를 하기도 하고 대만 가권 지수랑은 직접적으로 그렇게 막 커플링이 엄청 홍콩처럼 높진 않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제일 우리가 볼 수 있는 케이스잖아요. 금융투자세를 도입했다가 없애버린 케이스. 왜 없앴냐? 당연히 똑같은 이슈입니다. 똑같은 이슈. 갈 길이 항상 많이 남았고 이제 발전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지수의 문제였는데 그거로 이제 밀어붙여버리니까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수적으로 잘 나가는 국가들의 어떤 상황, 이제 인덱스를 보고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잘 나가는 지수를 보려면 일본을 봐야지. 아시아 내에서 일본을 봐도 사실 일본이 우리나라 경제보다 그래도 좀 하기 때문에 일본 보는 것도 애매한데 미국을 봐버리니까 문제인 거예요. 미국을 봐버리니까. 미국은 따라가야죠. 근데 미국이랑 사실 너무 많은 갭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따라가는 게 사실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꿈이기도 하죠. 하지만 지금 당장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만도 이제 하고 나서 그래도 좀 안정을 찾는 흐름으로 갔는데 굳이 그런 거 처음부터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왜 굳이 그런 거를 만드냐고. 왜.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 전에 오히려 지금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좀 더 활동하고 지금 막 그렇게 막 같이 모여서 이제 막 토론도 하고 그리고 막 투표도 하고 하나 보더라고요. 동참하십시오. 그런 거 다 하셔야 됩니다, 진짜. 개인 투자자들의 무서움을 좀 알아야 돼요, 진짜. 사실 밸류 프로그램도 처음에 이제 예전에 이제 돌아가신 아베 일본 정권에서 그때 시작을 했어요. 총선용으로 사실 그때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오히려 저는 이제 시행하겠다라고 이제 스타트 끄는 건 잘했다 봐요. 왜냐면 이걸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걸려버리면은 또 뭐 정치 상황이 바뀌고 뭐 하고 하면 또 이게 아예 물거품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스타트를 끊었죠. 근데 일본도 수십 년 동안 관련 민관 합동으로 해서 이제 관련 이런 기관들이
중간에 뭐 수십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정할 거 수정하고 바꿀 거 바꿀 거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회의 2번인가 했잖아요. 2번이나 3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회의를 하면서 개선할 거 개선하고 실제로 이제 현실에 맞는 정책들 도입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나가면 됩니다. 나가면 돼요. 잘했어요. 지금 잘하고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스타트 끊었다는 것만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고 외국인들이 이걸 보고 지금 매수가 들어왔잖아요. 그게 외국인들의 우리나라를 보는 평가입니다. 괜히 지금 딴 거 해가지고 외국인 끌 생각하지 말고 밸류업 잘해가지고 외국인들 끌면 돼요. 공매도 중지해도 외국인 들어오잖아. 옛날 기관들 맨날 그랬잖아요. 기관도 그렇고 일부 사람들은 공매도 중지하면 외국인들 안 들어올 거라 그랬잖아요. 외국인 다 나갈 거라고. 뭔 소리야. 공매도는 기관 너희들이 하는 거지. 외국인들은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타방송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공매도는 중지가 돼도 외국인 들어온다. 우리나라는 배당 성향만 딱 올려도 외국인들 들어올 수밖에 없는 나라다는데 그 이후에 밸류업 하면서 배당 성향 올리니까 다 들어오잖아요. 1분기 때 공매도가 중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1분기 때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매수 양은 역대급으로 들어왔습니다. 공매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공매도는 기관지들이 손실 보기 싫어가지고 만든 거고 그냥 굳이 이거 말고도 사실 방법이 파생적으로도 많기 때문에 굳이 이쪽으로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뭐 전반적으로는 이제 밸류업은 앞으로 정권이 바뀌든지 뭐 총선을 해도 뭐 의석수가 바뀌든지 뭐든지 상관없어요. 이거는 최소 일본처럼 10년은 쭉 끌고 가야 됩니다. 저 그렇게 봅니다. 중간에 멈춘다?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들 또 움직여야 돼요. 이게 크게 보면은 민간 고용 지표랑 정부 고용 지표가 너무 다르게 나와요, 지금. 민간 고용 지표는 굉장히 좀 안 좋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오히려 민간 고용 지표 발표가 나왔을 때는 이거 금리 인하 가나? 이런 기대감이 올라오는데 오히려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런 고용 지표는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엇박이 나면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장이 3대 지수가 다 빠지긴 했거든요. 이게 뭔가 좀 애매한 어떤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지금은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게 어떤 경제 지표를 보고 좀 판단을 해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실제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나 지인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 확실히 경기가 조금 이제 꺾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래서 일단 저는 정부 발표보다는 민간 발표가 그래도 좀 맞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더하기 최근에 미국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게 일부러 지표를 마사지하는 건 아니겠지만 좀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발표할 때는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원래 시장이라는 거는 우리 참여자들은 그날 발표되는 지표만 보지 이 지표 한 달 뒤에 다시 보지는 않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경제 지표가 그때는 뭔가 시장이 괜찮다라고 발표를 하는데 한 달 후에 그 지표가 발표되는 날 그 전달에 발표된 지표가 조정이 되거든요. 근데 많이 하향 조정이 돼요. 그 얘기는 이게 하향 조정되는 이 범위가 좀 넓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너무 의도적인 거 아닌가? 이 정도면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이 조정이 돼가지고 오히려 그래서 요즘에 정부에서 발표되는 경제지표에 대한 신뢰를 좀 낮추고 민간 발표된 지표에 대한 신뢰를 조금 올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혼선이 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번 주 잘 아시겠지만 이번 주 지난주에 G7 국가 이제 캐나다부터 시작해서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습니다. 게다가 또 유럽 중앙은행도 금리 인하를 시작했고 물론 유럽은 해야 돼요. 걔들은 원래 이제 상황이 좀 그렇게 딱 좋지 않기 때문에 해야 되는 아이들이고 걔네들 사정 때문에 그런 거라서 저는 이해는 하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G7이나 이제 어떤 메인 국가들이 일단 금리 인하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가 될지에 대해서 좀 집중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일단 이번 주에 정말 매일매일이 중요한 주간이에요. 오늘은 뭐 잘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스플릿하고 나서 처음 거래되는 날이기도 하고 WWDC 애플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고 내일부터 또 FOMC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수요일날 나옵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CPI가 미국에서 또 나옵니다. 그리고 목요일날은 또 PPI 나오고 우리나라는 3, 6, 9, 12월달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목요일에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날에도 뭐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화요일인가? 수요일날 우리나라 5월달 금통이 이제 회의록 발표되고요. 많습니다. 에브리데이 정말 일정이 바쁜 날이어가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주 제일 큰 포인트가 FOMC에서 과연 이제 이번 6월달 FOMC에서는 이제 다 플러스이 나와요. 점도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점도표가 어떻게 발표되냐 따라 가지고 제가 사실 지금은 기준 올해 금리 인하 스케줄을 한 번 하게 되면은 12월 달에 하고 두 번 하게 되면 7월과 12월에 할 거다라는 의견을 올해 1월 달부터 계속 좀 주장을 해왔는데 일단은 현재까지는 그 의견 그대로예요. 뭐 누구는 9월 달로 바꾼다 얘기하지만 저는 7월, 12월 그대로 유지하고 있되 이번 주에 발표되는 6월 달 FOMC에 다 플러스를 보고 나서 점도표를 보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까 합니다. 7월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이거를 9월이나 12월로 바꿀지, 그리고 횟수를 2번에서 뭐 한 번을 바꿀지를 이번 주에 결정할 거기 때문에 일단 그건 좀 중요한 지표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고용 관련 지표 가지고 워낙 지난주 금요일 날 좀 좋게 나왔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이게 해석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 또 CPI 발표가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전반적인 지표들을 다 좀 볼 필요가 있대. 지금까지는 좀 중립으로 놓고 시장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금리죠. 저는 금리가 높은 수준의 금리가 우리나라 중산층을 봐도 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리가 높아지면은 당연히 자동차나 집을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일시불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돈 많은 부자들 빼고요. 정말 재벌급 사람들 말고 중산층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 사실 내 집 마련이 꿈인 분들이잖아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딱 두 가지가 재밌는 일화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집 그리고 자동차 이걸 매달 이제 할부로 보통 이제 내잖아요. 그래서 만일 미국인 친구한테 뭐 웃으면서 나 차 할부값 드디어 다 냈잖아 그러면은 저한테 굉장히 축하를 해줍니다. 그리고 집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중산층들은 집과 차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금리가 높기 때문에 사실은 자동차를 살 때도 이 할부 이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니까 최근에 부동산 시장 자체도 이제 보통 오피스도 지금 되게 안 좋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중산층한테 직접적인 중산층들이 타격을 얻어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발표되는 그 지표들 자체가 모든 계층을 어쨌든 평균적으로 나오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이게 평균의 오류도 일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전에 되게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1900 몇십 년도에 그 어떤 대학교의 졸업자들의 평균 연봉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때 그 졸업자 중에 한 명이 마이클 조던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평균의 오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산층과 이제 중산 밑에층들은 정말 어려운데 최상위층들이 굉장히 잘 사는 상황이 주식이 올라가고 막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자산이 증대하고 굉장히 커지면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이게 갭이 더 벌어지고 있는 계층 간의 갭이 더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 실제로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경제 지표들이나 뭐 경기 같은 부분이 좀 좋아질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 서민들 생활이 더 팍팍해지고 있는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되게 쓸데없는 짓도 많이 하고 있죠. 서민들이 뭐 우리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뭐 금투세 이런 것들도 괜히 쓸데없이 하고 있어가지고 더 서민들이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많이 막고 있는 그런 현실인 것 같아요. 지금이 우리나라는 지금 못해요. 일단 지금 사실 급하긴 합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제가 봤을 때 올해 한 번쯤은 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미국이 7월쯤에 한번 금리 인하를 해주면 우리가 뭐 11월, 12월 우리나라는 사실 미국의 대선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10, 11, 12 나머지 4분기 때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을 여력이 좀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만일 미국이 9월과 12월로 금리 인하 시점을 뒤로 미룬다라고 했을 때는 좀 계산이 복잡해지는 거죠. 근데 다행인 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금리를 미국보다 먼저 내리거나 하게 되면은 미국과의 금리 차가 더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걱정하는 거는 금리 차가 벌어지면은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까봐 사실 제일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래도 조금 한국은행이나 금융당국이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뭐 이런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이게 금리 차가 미국과 우리나라 벌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자금들이 미국으로 쏠려 들어간다,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증시자금이 빠져나갈까 봐 사실 되게 제일 두려운 건데 밸류 프로그램을 하면서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이 환율적으로 미국한테 그 유리한 상황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단기간 내 환율 뭐 미국의 달러 강세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좀 나가긴 하죠. 근데 그건 단기적인 부분이고 그렇게 공매도도 중지가 됐고 환율도 그렇게 우리나라 유리한 1분기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1분기 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에 퍼부은 자금이 역대급으로 들어왔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큰 금액이 들어왔어요. 그런 거 보면은 이게 과연 금리 차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외국인들이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은 좀 생긴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도 미국보다 금리를 먼저 내릴 수 있을까라는 가능성을 봤을 때 원래는 거의 0%였지만 지금은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굳이 지금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3분기 때는 굳이 할 필요 없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힘들지만 이 높은 금리 수준에 좀 많이 적응이 돼 있긴 하죠. 물론
오늘인가 어제 기사 보니까 사업체를 운영하는 이제 서민들이 이제 빚돌려 막기가 이제 거의 뭐 극에 달했고 연체율이 더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좀 불안불안한 과정이 있긴 해요. 저는 올해 금리 인하를 한 번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연준이 7월쯤 해주면 우리나라도 이제 바로 이제 2분기 후반이나 아니면은 3분기나 아니면 3분기 좀까지 금리 인하 스케줄 좀 땡길 수 있을 만한 이제 여력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7월 달에 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7월 달에 동시에 이제 7월 달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도 사실 그런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좀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은 사실 금리 인하하는 게 두 가지의 좀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올해 초에도 제가 시장이 올 초부터 계속 금리 인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올해 초에는 절대 안 한다. 상반기에 안 하고 빨라봐도 올 하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올 초반에 제가 주장할 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금리 인하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미국의 연방 기준금리 FF 금리 Federal Funds Rate의 자료인데 금리 인하를 하고 얼마 있다가 세로로 이제 회색 줄이 쉐이딩되어 있는 라인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경기 침체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보시면 금리가 인상될 때 경기 침체가 왔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금리 인상시키고 좀 유지를 했다가 금리 인하를 하고 몇 개월 후에 항상 경기 침체가 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금리 인하라고 하는 이 카드 자체는 연준이 보통 앞으로 경제 상황이 좀 어려워질 것 같은데 라는 게 예상이 되면 보통 금리 인하를 시행을 해요. 그래서 보통 첫 번째로는 금리 인하라는 거는 앞으로 시장이 좀 어려워질 것 같을 때 미리 연준이 좀 계획을 하고 미리 좀 선제 대응한다라는 그런 첫 번째 의미인데 두 번째로는 저는 사실 이 두 번째 시나리오가 이제 좀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왜냐면은 지난번에 금리 인상을 할 때 마지막으로 한 번 딱 올렸던 25bp 베이비 스텝이 있어요. 저는 그거 굳이 안 올려도 된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확인 사살 느낌이었죠. 그러니까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약간의 여력이 있는 금리 인상을 25bp 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불필요한 25bp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물을 따르면은 딱 컵 끝까지만 따라야 되는데 우리가 살짝 좀 더 따르면 살짝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거라 생각해요. 저는 이거를 덜어내는 게 맞다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번 하는 25bp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면 25bp를 할 텐데 그냥 그거는 이거를 시작으로 우리는 금리를 앞으로 쭉 내릴 거야 이게 아니고 불필요한 살짝의 그 플러스 그걸 살짝 없애는 단계 그리고 나머지에서 더 내릴지는 뭐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을 보고 상황을 좀 봐서 진짜 앞으로 그 이후에 금리 인하는 정말 경제가 앞으로 좀 힘들어질 것 같고 애매해질 때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금리 인하하는 거는 오히려 이번에 캐나다나 유럽 중앙은 또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금리 인하를 했지만 이게 금리 인하를 앞으로 쭉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미국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9월 달에 인하할 거다라고 보지 않는 게 7월에는 그런 의미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7월 달에 해야 보통 금리 인하 효과는 한 2, 3개월 있다가 시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2, 3개월 후면은 이제 대선이 11월 초잖아요. 그때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7월 달이 시점상으로 제일 잘 맞고 이에 따라서 7월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3분기 후반이나 4분기 초반에 금리 인하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사실 마찬가지라 봐요. 금리 인하를 한번 해놓고 그 이후에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미국의 눈치를 볼 겁니다. 미국 두 번째 인하 언제 하는데 미국의 두 번째 인하인즉 곧 그것이 앞으로 경제 상황이 좀 애매해질 수 있다는 걸 확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첫 번째 금리 인하는 그냥 편하게 할 수 있을 거라 봐요. 근데 두 번째 금리 인하부터는 조금 이제 아마 머리가 복잡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전체적인 시나리오는 미국이 예를 들어서 7월 달에 해주면 우리나라는 3분기 후반이나 4분기 초반 그리고 이게 만약 미뤄진다라고 했을 때 진짜 9월에 가면은 우리나라는 12월 올해 연말쯤에 한번 하고 갈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키스 길이죠. 예, 로어링 키티라고 부르는 이제 미국의 한 유튜버가 있습니다. 유튜버 원래는 이제 투자자죠. 이제 그분이 예전에 그 게임스타 같은 기업들 공매도가 워낙 많이 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판 공매도 세력과 싸운 그런 이슈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키스 길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분이 이제 활동명이 로어링 키티, 그러니까 으르릉한 이제 고양이 거의 그런 이제 닉네임 쓰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사실 공매도 세력과 한번 붙어보자 이래가지고 공매도 세력 정말 다 엎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이거 사 이런 거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그때 이제 게임스탑 사태가 그때 첫 번째 벌어졌던 이슈가 그거였었고 최근에는 이제 이분이 한 1, 2년 동안 조용했습니다. 잠잠했어요. 그러다가 이분 SNS에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이제 사진이 나왔냐면은 어떤 이제 그림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앞으로 딱 앉는 그림이 옆에서 이제 딱 본인 사진을 올렸거든요. 원래는 이제 시장을 뒤에서 본다라는 의미였겠죠. 근데 이제 한번 다가가 볼까라는 의미가 딱 나오면서 갑자기 그날 게임스탑이 급등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뭐 방송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막 이런저런 활동을 하면서 이제 조금 임팩트를 좀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뭐 금융 당국이나 아니면은 그분이 이용하시는 뭐 이제 계좌 모건스탠리 그쪽에서는 그 사람의 계좌를 뭐 막아버리겠다, 이건 주가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주가 조작은 아니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공매도 세력을 몰아내버리고 참교육을 시키고 싶어하는 개인 투자자 한 명의 어떤 이제 활동인데, 참 애매한 그런 과정이 있긴 하지만, 저는 이거를 예를 들어서 만일 진짜 주가 조작으로 이제 얘기해버리고 그 사람의 활동을 제한해버리잖아요. 그럼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한번 그때 당시에도 보이콧을 한 적이 있어요. 네가 이렇게 한다고? 라고 실제 미국에서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한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에 나왔던 이슈도 뭐 그렇게 비슷하게 이제 이슈가 시작됐다. 결국은 키스길이라는 사람이 시작되었고, 이제 그분이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와 관련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사실은 이게 그렇다 해서 우리가 또 그거를 이제 투자해가지고 막 여러분들 미국 가가지고 미국의 공매도 세력들한테 참교육 좀 하세요, 이런 얘기를 제가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해야죠. 교육할 사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CNN 비즈니스라는 사이트에서 나오는 이제 Fear and Greed, 이제 공포와 탐욕의 주스라고 부르죠. 이제 그게 나왔는데 이거 참 괜찮아요. 이거를 참고로 무조건 투자라는 것보다는 그냥 참고 자료 중에 하나라고 하기 되게 좋은데, 이게 이렇게 얼마 전까지는 살짝 fear 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fear 그 밑에 extreme fear, neutral, 그리고 이제 그 위쪽으로 또 이제 greed, 그리고 extreme greed, 보통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이제 얼마 전까지는 이제 그냥 fear에 있었습니다. fear에 있다가 제가 어저께 그제 보니까 이게 뉴트럴로 살짝 넘어왔는데, fear와 뉴트럴의 그 중간 딱 그 선이 있는데 그 선 살짝 넘어 있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지난주에 미국에서 이제 고용 관련 지표들이 잘 나오면서 좀 애매해지면서 이제 좀 그렇게 뉴트럴로 넘어갔다가 좀 줄어든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아마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fear에 들어갔을 때 매수를 하면은 거진 다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이 뭐 FOMC에 대한 어떤 걱정과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걱정과 불확실성이 좀 있긴 있지만, 만일 이번 주에 좀 눌림이 있다라고 하면 이번 주에는 그냥 매수 전략으로 나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이 또 뭐 단기간에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지난번 조정 나왔을 때 좀 세게 나왔었어야 돼요. 4월이었나요? 그때 당시에 조정이 좀 더 셌었으면 오히려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 텐데, 그때 조정이 좀 어정쩡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뭐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올해 지금 현재 수준보다 올 연말은 더 높은 수준에 있을 거기 때문에 뭐 미국 주식 투자는 그냥 그대로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유죄 판결이 나도요, 대선은 나오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도 보면 1심, 2심, 3심이 있고 이제 대법원까지 가잖아요. 되게 길어요. 이 법적인 게 정말 깁니다. 대선은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이제 뭐 이제 누구한테 돈 준 거, 이제 그거 걸린 거죠. 그래서 그거 걸린 건데 본인 이미지에는 굉장히 큰 스크래치가 나겠죠. 근데 미국 분들은요, 이게 우리나라 분들은 막 정말 나쁜 행동이고 비도덕적인 행위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 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사업할 때부터 그랬던 분인 거 알아요. 미스 USA인가 그게 트럼프 대통령 거잖아요. 제 알기로는 맞을 거예요. 미스 USA를 아마 처음에 만들었던 회사 분이었나? 근데 그게 제 알기로는 트럼프 그쪽에서 처음 한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원래 그런 분인 거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 분이 다 알고 있어가지고, 이게 뭐 우리나라처럼 막 도덕성 문제가 있어서 스크래치 뭐 이런 분위기로는 가지 않는 이유가 사실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오히려 격전지에서는 바이든이 좀 앞서고 있고, 오히려 미국 전체로 봤을 때는 트럼프가 좀 앞서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미국에 사는 지역들 중에 이제 불법 이민자들이 좀 많이 넘어와서 사는 그런 지역들에 사는 그 지인들 얘기, 저희 가족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런 가족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오히려 진짜 불법 이민자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하더라고요. 되게 위험을 많이 느낀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불법 이민자에 대한 강력한 정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워낙 잘했잖아요. 근데 바로 그걸 딱 캐치하니까 바이든도 되게 세게 나서가지고 지금 뭐 장벽에 대한 얘기도 하고 되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트럼프가 사실은 이런 최근에 이런 편견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편견을 가지고 우리나라는 조금 데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런 기본적인 이제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예민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지만 미국은 뭐 그분 원래 그런 분인 거 알았고, 그리고 이미 그게 뭐 유죄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지지율이 1도 영향이 없는 거는 그냥 뭐 그런 문화인 거예요. 그치, 그분들은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 영향은 없을 것이다. 거의 없을 것이다. 트럼프가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뭐 그런 상황까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인가 지지난번 나왔을 때 그때 당시에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물량 나올 게 있다. 보호해서 물량이 좀 나올 게 있다. 근데 그거 나오고 나서 저점 찍을 때 그때 한번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드렸는데 쭉 올라왔습니다. 한 30-40% 올라왔나?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원래 2차 전지가 굉장히 핫했을 때도 저는 반도체를 말씀을 드렸던 사람이고 지금은 HBM을 비롯한 AI를 비롯한 반도체가 핫한 상황인데도 계속 저는 2차 전지를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몇 달 동안. 뭐 저점에서 좀 기간이 길어질 수 있겠지만 지금 산 2차 전지는 뭐 올 연말이든지 올 3, 4분기 이후에 봤을 때 절대로 나쁜 자리 있을 것 같지 않다. 저 정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이제 후반부로 들어갔기 때문에 뭐 후반부나 거의 끝날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 쪽으로 넘어갔다. 2차 전지 투자하고 계신 분들 힘내시고 비중이 적으시면 추가 매수하시라는 의견은 계속 어느 방송에든지 출연하는 방송마다 좀 드려왔는데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 진짜 2차 전지 투자하신 분들은 고생을 진짜 많이 하셨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시는 계기가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오히려 제가 지난번에도 뭐 끝멘트 할 때 이런 말씀 드렸었나? 오히려 이렇게 마이너스가 크고 어려운 상황에서 공부를 하기 더 편하지 시장 좋고 사는 것마다 수익 나면 공부 못한다. 집중이 안 돼서 내가 제일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공부가 잘 안 된다. 근데 어려울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 계속 공부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 꼭 가지시라는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런 시간이 되셨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2차전지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투자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지난번에 그때 지난번 나왔을 때 그때도 테스트 실패 얘기 나왔을 때 한번 나오지 않았었나요? 근데 그때 당시에 내가 테스트 실패가 아니고 SK 하이닉스도 처음에 엔비디아 넣을 때 한 번에 통과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뭐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왔는데 일단 젠수당이 똑같은 얘기 했습니다. 테스트 실패란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이게 항상 제가 투자할 때 팁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있어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고. 지금 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 각자 젠수당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나는 이제 GPU를 만드는 회사야. 근데 우리 회사는 설계만 하는 회사지 공장은 없는 회사야. 그리고 어디서 이제 부품을 가져와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설계를 해가지고 그 부품을 넣은 설계를 해가지고 이제 GPU를 만드는 회사야.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이제 제일 최신형 AI 관련 이제 AI 가속기를 만들 때 필요한 HBM3를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거의 유일한 회사가 SK 하이닉스야. 그러면은 우리가 SK 하이닉스로부터 그 HBM3를 가져올 때 뭐 개당 단가라든지 어쨌든 단가를 이제 서로 이제 딜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엔비디아 입장에서 지금 거의 유일한 우리한테 파이프라인 공급 업체가 이제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달라고 하는 어느 정도 물론 이제 걔네들 입장에서 우리가 갑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최대한 맞춰주긴 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걔네들이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아 죄송한데 원래는 우리가 진짜 초갑이면 그냥 이 금액이 내나?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어쩔 수 없이 정말 더럽고 치사해도 내라고 해야 되는데 서로서 이제 딜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만약 여기서 엔비디아 입장에서 공급업체가 하나 더 생겨요. 삼성전자 딱 생깁니다.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두 개 기업이 우리 엔비디아한테 납품을 하고 싶어가지고 똑같은 제품을 싸웁니다. 가격 경쟁을. 그러니까 원래 예를 들면은 이제 SK 하이닉스가 HBM3 하나를 뭐 예를 들어서 한 뭐 100만 원을 준다 했을 때 납품가가 100만 원이라면은 삼성이 와가지고 이제 딜을 하는 거죠. 아, SK 하이닉스에서 얼마 받으시는데요? 100만 원이요? 저희는 85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인 거죠. 젠스상 입장에서는 이런 공급업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사실은 그 누구보다 좋아할 겁니다. 사실 이 테스트가 통과돼가지고 엔비디아 쪽에다가 HBM을 넣는 삼성도 좋겠지만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딜할 수 있는 상대가 또 생겼기 때문에 뭐 기왕이면 많이 생겨주면 좋겠죠. 더 많이 생겨주면 더 좋을 텐데 제가 봤을 때 마이크론은 캐파가 작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안 돼요. 그쪽에 마이크론에 대한 얘기를 한 거는 그냥 미국 기업이니까 한번 얘기해 준 거고
어쩔 수 없이 이쪽 시장에 지금 시장 점유율 1세대부터 5세대 전체적인 어떤 그 전 세대의 HBM의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49대 46이에요. 두 개 합해서 95잖아요. 그 나머지 5를 나머지 애들이 다 가져간다니까 거의 뭐 의미가 없는 수치죠. 그러니까 49가 SK하이닉스고 46이 삼성전자인데 최신 건 물론 이제 압도적으로 SK하이닉스가 높죠. 자,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오히려 저는 이번에 이제 젠슨왕이 좀 뭔가 좀 삼성 화이팅 이런 느낌이 좀 강하고, 지난번에 사실은 삼성의 HBM 모델에 이제 젠슨왕이 어프로브드라는 단어를 사인을 했잖아요. 그것 자체가 어느 정도는 검증이 어느 정도 레벨은 이제 올라 있는 검증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삼성의 이제 엔비디아 향 HBM 제공은 이제 시간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힘들겠지만 삼성전자는 지금 계속 담으셔야 된다 봐요. 계속 오히려 이렇게 못 움직이고 있을 때 계속 좀 담으셔야 된다고 좀 봅니다. 이게 삼성전자는 이게 가격대가 좀 떨어져서 좀 우리에게 이미지가 그랬지, 원래는 지금 가격에 곱하기 50을 해야 맞아요. 지금 한 8만 원 되면 이제 원래 주가가 400만 원짜리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제 50분의 1로 이제 액면 분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만만해지니까 한 7, 8만 원대까지 내려서 만만해지니까 이제 그런 건데, 어쨌든 거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항공모함 같은 걸 보면은 한쪽으로 이제 딱 드라이브를 걸면 그 방향으로 한동안 쭉 갑니다. 근데 멈춰야 되거나 방향을 바꾸게 되면은 정말 오래 떨어져서부터 이제 살짝 방향을 바꾸거든요. 멈출 때도 역추진을 정말 오래 전부터 걸어요. 몇 킬로 전부터 걸거든요. 그래야 멈춰요. 그만큼 삼성전자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기업이고 거함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움직이고 바뀌는 거는 천천히 움직일 겁니다. 게다가 또 이제 원래는 삼성전자가 AI 쪽에 뭔가 확 들어가지 못했었는데 휴대폰도 삼성 AI 폰 만들어서 잘 팔렸죠. 그리고 이제 HBM 같은 경우도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또 디램에서는 결국 삼성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을 것이고, 반도체 비수기 지났고, 게다가 또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지금 요즘에 파운드리 얘기 아무도 안 하는데 파운드리도 꽤나 지금 이제 TSMC와의 또 수율차도 많이 줄였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삼성이 결국은 갈 거라 봅니다. 근데 삼성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일단 투자 금액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 보는데, 최근에 좀 그래도 좀 몇 주 안 되게 사시는 분들이 좀 있긴 있죠. 근데 좀 장투의 느낌으로 보셔야 돼요. 길게. 삼성전자 다음 달에 얼마 될 것 같아요? 이것보다는 삼성전자 올 연말에 얼마 될 것 같아요? 내년 연말에 얼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장투를 하는 기업으로 좀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 내 투자 이 포트폴리오를 뭔가 벽을 쌓는다고 했을 때 맨 아래쪽에 튼튼한 딱 이제 기본 베이스돌, 네, 그거로 삼는 게 삼성전자 투자에는 가장 적절한 어떤 방법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부터 WWDC 하죠. 이번 주 내내 하는데, 일단 저는 지금 과연 이번에도 관건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미국에서도 이제 보통 M7이라 부르는 7개 기업이 있었죠. 근데 그 기업들 중에 딱 2개가 좀 쳐졌어요. 그래서 얘네를 M7에서 빼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2개 기업이 테슬라와 애플이죠.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치킨 게임 때문에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잠깐 제쳐놓고, 애플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뭔가 이 AI의 이 물결에 발을 확 넣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애플의 입장에서 되게 억울한 게, AI, 인공지능 요 단어를 쓰지 않았을 뿐이지 인공지능을 역할을 하는 그 기술은 애플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있었어요. 시리 같은 경우도 사실은 되게 그냥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름만 달랐을, 명칭만 달랐을 뿐이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알아주지 않았던 거죠. 더 명확하게 들어와라, 더 정확하게 들어와라 이렇게 한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애플 입장에서는 이번에 아이패드도 새로 오픈하면서 AI 쪽으로 에어나 아이패드를 넣고, 그리고 이번에 또 디스플레이도 싹 바꿔버리죠. 중국이 잘하는 BOE에서 받아온 LCD 다 버려버리고 이번에 OLED도 싹 탑재하잖아요. 그러면서 가격이 좀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제 휴대폰도 이제 원래는 애플과 삼성이 라이벌이긴 해요. 뭐 각 지역마다 뭐 애플이 더 훨씬 높고 이런 데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애플이 그나마 제일 신경 쓸 수 있는 이제 라이벌이 삼성인데, 삼성이 AI 휴대폰을 먼저 딱 만들고 재미를 본 걸 딱 봤을 거예요. 애플도 분명히. 그러니까 애플도 기본적으로 이제 팬층이 많고 고객층이 많기 때문에 우리도 AI 넣으면 잘 팔리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제가 보더라도 잘 팔릴 거고 저도 살 겁니다. 저도 지금 아이폰은 12를 쓰고 있는데, 이번에 만약 AI 아이폰이 나와서 평가가 괜찮다고 하면 저도 살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은 뭐 아이폰이 뭐 판매량이 뭐 어떻다 얘기 나오지만 생각보다 중국에서도 괜찮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또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AI까지 나와버린다라고 하면은 저는 애플이 뭐 이미 좀 치고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시가총액 1위를 치고받을 수 있는, 엔비디아와 또 서로 엔비디아 2위가 올라갔잖아요. 서로 치고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서 오히려 애플에 대한 투자는 저는 당연히 가능하다.
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쪽에 투자하기 좋은 것, 일단 AI가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AI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지금 HBM 쪽으로 좀 많이 집중이 돼 있긴 하죠. 그래서 일단 HBM 관련주로 돼 있는 기업들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 우선 저는 요즘에 HBM 관련 중소형주들도 좀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나오긴 나와요. 근데 일단 HBM에서 어떤 종목을 투자할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일단 국내 기업보다 미국 기업 쪽으로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리거든요. 키와이면 엔비디아 괜찮습니다. 엔비디아는 여전히 괜찮습니다. 라고 좀 보통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 중소형주 단에서는 이게 저는 처음에 이런 테마가 나왔을 때, 이런 핫한 테마가 나왔을 때, 그리고 항상 좀 오래 갈 만한 테마가 나왔을 때 좀 중소형주 투자 경계를 해요. 왜냐면은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전부 다 관련주로 엮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관련주 하려고 하면은 실제로 그쪽에서 매출이 적어도 35% 아니면 50% 이상 정도는 나와줘야지 그쪽 관련주로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중에 그런 중소형 코스닥 기업들 중에 명확하게 이제 보이는 기업들도 있긴 있지만 그런 기업들이 좀 올랐고, 그래서 좀 나머지 기업들 중에서 저도 사실 요즘 좀 공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뭐 AI 관련주 뭐 할까요 하시면 저는 오히려 엔비디아 이제 가격이 부담이 줄어들었으니까 이제 확 줄어들죠. 10만 원대로 줄어들죠. 우리나라 돈으로 100달러대로 내려오니까 엔비디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제 그 다우존스 20인가 30에 들어가요. 다우존스 새로운 지수에 편입되거든요. 그럼 이제 또 기관 패시브 자금도 들어올 거예요. 그 엔비디아는 더 올 수 있죠. 그 오히려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AI주 굳이 뭐 2등주, 3등주 뭐 차기 AI, 엔비디아 이런 것보다는 그냥 엔비디아를 사는 게 낫다라는 그게 되겠습니다.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저는 원전 사실 좀 안타까운 게 그 AI 데이터 센터가 일반 데이터 센터보다 전력량이 6배가 8배가 많대요. 엄청나게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계속 지어야 되기 때문에 관련 전력 설비를 더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원전 우리나라 계획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걸 역산해 가지고 이제 원전을 몇 개를 지어야 되나 봤더니 원전을 몇십 개를 지어야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전기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참 관건이긴 한데, 우리나라가 사실 SMR 등 이제 이 원전을 건설하는 기술은 사실 세계 최강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예전에 탈원전하면서 원전 사업들 되게 많이 망했거든요. 이때 정말 힘들었던 분들 진짜 많아요. 정말 수십 년 동안 원전만 했었는데 이제 탈원전 정부가 탈원전을 하면서 뭐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접고 이제 내려앉은 분들, 다시는 일어서기 힘든 분들도 사실 많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원전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분들이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생각은 있지만 못 돌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이게 한다 해가지고 원전 다시 하자 이래가지고 뚝딱뚝딱해서 하루 이틀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 스타크래프트 뭐 치트키 쓰는 것처럼 하루 이틀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원전 관련 기업들이 이제 AI 기업들에게 이런 전력을 이제 제공을 할 때쯤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 봅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 봐요. 그렇다 하더라도 제일 효율성 높은, 위험하긴 하지만 제일 효율성 높은 이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게 원전이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는 당연히 포함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 전선 관련주 뭐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미국이 선진국이긴 하지만 의외로 굉장히 그런 인프라들은 정말 낙후돼 있어요. 정말 많이 낙후가 돼 있거든요. 미국은 잘 아시겠지만 좀 어디 자동차 타고 드라이브하다 보면 휴대폰 끊기는 거 비일비재하고 그런 게 되게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렇게 이런 걸 봤을 때 오히려 바닥에 전선이 안 되니까 일론 머스크는 지금 막 위성을 띄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이 전선이 해야 되는 몫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리 위성이나 무선을 한다 하더라도 이 선만큼 사실은 이제 이 중간에 사라지는 전기 없이, 그러니까 소모되는 낭비되는 전기 없이 바로바로 이제 전력을 수급할 수 있는 라인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전선 관련주들은 조금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거예요. 이제 전력도 이제 강한 전력으로 밀어 넣어야지만, 그 예전에 전화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벨이 처음에 했을 때도 강한 이제 전력을 해야지만 그 신호가 쭉 가죠. 가다 보면 신호가 다 죽었잖아요, 보통.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봤을 때도 이번에도 좀 강한 전기가 좀 필요하다라는데, 뭐 미국 잘 아시겠지만 미국은 눈 안 오던 곳에 눈 내리면은 전력 다 셧다운되고, 우리나라 그래서 반도체 공장들 되게 많이 힘들었었잖아요. 오스틴에 눈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도 오히려 이런 전력 관련된 기업들은 우리나라가 좀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국내든지 해외든지 간에 좀 관심을 갖고 좀 투자를 해볼 필요가 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5천억이 필요하대요. 근데 이제 물어보니까 거기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 보려면 뚫어봐야 된다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얼마가 들어갈까? 이게 진짜 복잡한 문제가 한 번 뚫을 때마다 한 5천억 든다 쳤을 때 한 번 뚫렸을 때 바로 이제 확 될 수도 있지만 몇 번을 뚫어서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미 사실은 산유국이 될까가 아니고 산유국이었어요. 우리나라 가스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산유국이 세계 33위인가 하여튼 세계 한 몇십위 하여튼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짝 한번 나왔었던 가스가 나왔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산유국으로 치면 산유국이 맞긴 맞아요. 물론 랭킹이 저 밑에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근데 이번에 그게 뭐 맞다라고 하면은 뭐 우리나라가 랭킹이 더 올라와서 33위가 될 수 있구나 뭐 그렇게 얘기가 나오긴 나오는데 이거 한 번 뚫을 때마다 5천억 게다가 또 동해잖아요. 5천억 한 번 했을 때 잘 됐으면 됐지만 이게 한 5번 뚫었을 때 2조 5천억 물론 안에 있는 게 엄청 뭐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뭐 몇 배가 된다고 하긴 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못 들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사업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한 번에 성공할 거라고 보는 건 너무 운에 따르는 것 같고 이번에 보니까 이게 그게 그릇의 크기라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 그릇의 크기가 발견되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진짜 어느 정도 있는지는 뚫어봐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일단은 뭐 있다라고 하니까 사실 저는 있으면 감사한 거죠. 되게 좋은 거죠. 되게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 뭐 가스도 그렇고 기름도 그렇고 몇 년치를 쓸 수 있는데 되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좀 응원하는 바긴 한데 그렇다 응원은 하겠지만 이제 팩트는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지금 당장 관련주로 엮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걸 따라가는 거는 아니라 봅니다. 확인되고 나서 나중에 그래서 저는 좀 성급하다 봐요 사실은. 근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솔직히 바람합니다. 1억이요. 저는 여전히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전히 1억을 6대4 비율로 해서 6비율을 국내 그리고 미국을 4 국내 60% 미국 40% 이렇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40%는 M7 중에 그냥 아무거나 사십시오. 특히 좀 처져 있는 애들 있죠. 저는 오히려 애플 괜찮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조금 시간을 두고 좀 분할로 이제 접근하시는 방향 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저렇게 죽지 않을 거예요. 일단은 일론 머스크의 그 보상 패키지 그거만 좀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만 좀 통과가 돼도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돌 수 있을 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쪽 보시면 될 것 같고 M7 라인 중에 그리고 AI 관련된 라인 중에 어차피 M7이 거의 다 AI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한 종목들을 전체 투자비 중에 한 40%를 매수하셨으면 좋겠고 60% 비중은 뻔하죠.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 정도로 적절히 밸런스를 맞춰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어쨌든 절대로 한 업종에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심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난 남자야 쿨하게 그냥 한 업종만 투자할 거야 했을 때 그 업종이 잘 가면 괜찮아요. 근데 그 업종이 만약 크게 조정을 받고 내가 꼭 같이 사고 싶었었던 업종이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럼 나의 멘탈이 무너집니다. 투자 경력 20년이 넘으면 저도 무너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양한 업종 최소한 4-5개 업종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지금은 적절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국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동산, 두 번째로는 주식이라는 게 있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그거 가지고 이제 조금씩 짬을 내 가지고 적금을 들거나 주식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정말 나눠서 이제 집을 사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니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소액으로 건물 샀어요. 이런 거는 그들의 얘기고 이런 비현실적인 얘기 빼고 우리 현실적으로 다가가서 봤을 때는 부동산과 주식입니다.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일반 서민들이 이걸 어떻게 합니까? 투자를 못 해요. 그들만의 얘기 빼자고요. 우리 아파트 하나 사는 것도 꿈인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그냥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식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는 이제 거의 유일한 방법이 주식인데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정말 좋은 걸 도입해가지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걸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다가 물을 부으면 안 되죠. 저는 사실은 공매도도 전산화 될 때까지는 중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11개월 걸린대요. 그럼 11개월 있다가 재개하면 되겠네. 나중에. 그리고 좀 뭔가 조건도 좀 다 평평하게 좀 맞춰놓고 진행해도 딱히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고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조정해야 돼요. 분명히 조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금투세는 그냥 길게 말 안 할게요. 이거는 그냥 분리수거 해야 됩니다. 당장 오늘이라도 분리수거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 많이 드렸고 금투세는 제가 뭐 말할 가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이 좀 더 부자가 되고 돈을 벌 수 있고 이제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뭔가 정책이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을 때 우리는 몰빵을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 가지 두세 가지 아무리 투자 금액이 적더라도 두세 업종으로 좀 나눠서 좀 길게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전략 취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